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강의하신 내용들을 줄여서 좀 궁금한 점이라든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점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네. 저희 시민과 미래가 네. 언론사거든요. 언론사에 지금 오셨는데 주권자 언론 배당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솔깃해지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밝게. 약간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예. 글쎄요, 이제 기자님들이 모이셔야죠. 네, 모여서 요구하면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예산은 3조 정도거든요. 네. 우리나라 언론 예산을 보니까 한 20조인데 방송이 한 17조 넘고요. 신문이 한 3조 넘고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3, 4조면 할 예산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좀 제도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놨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기자님들이 합의를 보시면 요구하고 언론 시민 운동을 해야 되겠죠. 언론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활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언론사 일부 빼놓고는 그러니까 점점 광고에 중독하고 공무원들 약점 잡아서 광고 따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많은데 이제 좀 정당하게 좋은 기사를 써서 주권자들한테 오마이뉴스 좋아서 이미 있잖아요. 근데 오마이뉴스의 문제는 자기도 생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안 찍죠. 근데 이걸 하면 안 쓰면 없어지는 돈이니까 하고 그걸 계기로 좀 그래도 좀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마지막 날이 되면 뭐 분기별로 얼마씩 써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분기 마지막 날은 그동안에 나왔던 좋은 기사 찾아가서 다시 신문들 읽고 이런 훈련을 가면 다른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언론 후원 기금을 많이 나눠줘라. 그러면 이 분포는 못 바꿔요. 이 분포 있는 분포대로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분포를 주권자에 맞게 바꿔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주권자가 직접 돈을 주는 게 가장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입장을 바꾸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우파는 40%인데 우파 신문이 80%나 된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독자가 많아지잖아요. 후원할 사람이. 그래서 분포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은 다 거의 공영적인 면이 있으니까 공영방송 체제로 가면 될 텐데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은 자유롭게 해야 될 텐데 다른 방법은 제한만 있는 거고요. 이 제한만 있고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제한만 있고 아직 실현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요새 이제 그 시민과 미래를 하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뉴스를 이제 만들어서 요새 그 직접 민주주의 뉴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국회 TV라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 방송 보면. 그리고 이제 그 TV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세 개 부서 파트에 한 20, 30명씩 해가지고 한 6, 70명 정도가 이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면 정치나 이런 쪽이 없고 그냥 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을 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본소득제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편성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입법화에 대한 쟁점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국회 방송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국회를 찍을 게 없어서 아마 그 문화를 강요하겠죠. 하도 국회가 안 열리니까 국회가 매일 열려야지. 네, 그렇죠. 매일 찍을 게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분들은 또 정규직으로 또 이렇게 좀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놀 수는 없고 자꾸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소득제가 이제 우리 헌법 조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토지 공개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 조항에 이제 한 줄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그 구체화되는 헌법에 다시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이제 개헌 문제가 다시 불거질 텐데 그런 것과 그다음에 기본소득제 이런 부분들 과연 그 행복 그 추구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기본소득제를 갖다가 헌법 조항에 넣을 수 있는 넣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렇게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알래스카 주헌법은 들어가 있고요. 아 예. 예, 주헌법은 들어가 있고 아까 그 생태 배당 예. 그거는 지금 스위스에서는 나눠주고 있거든요. 스위스는 지금 난방료만 탄소세를 부과해가지고요. 1년에 한 10만 원 안 돼요. 1인당. 근데 이제 그 수입을 전체를 n분의 1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 그 환경법 거기에 명시된 대로 나눠주고 있고요. 근데 스위스는 생태배당이 인기가 높아서 난방료 소비가 20% 줄었어요. 그 탄소세하고 그 n분의 1로 나눠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휘발유세 매기자 이게 여론이 찬성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휘발유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30만 원 받을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꽤 높아질 텐데요. 예, 스위스에서 하면 옆에 나라도 좀 본받을 수 있고 그렇게 퍼져가면 그 탄소세 탄소 배당은 아마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세금이 아닌 가격이 아닌 규제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규제로 그 탄소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명령을 해야 되는데 가령 규제를 줄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휘발유 자동차 팔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동차 산업도 있고 종사자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휘발유 가격은 계속 탄소세 올려간다. 그럼 적응할 시간이 있고 뭔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렇게 탄소세를 누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멀지 않아 전 세계가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세, 탄소 배당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터부시할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지구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토지도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또 설득할 수도 있고, 뭐 그 토지세를 매기고, 토지 보유세를 매기고, 이제 구체적인 설계는 복잡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매기는 건 저는 똑같은 세율로, 똑같은 비율로 누진세 없이 그냥 똑같이 매겨도 그게 제일 단순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토지세를 매겨놓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배당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제 이 생각을 또 더 들고 그러면 가령 뭐 언론도 공적 기구 아니야? 언론도 공공 기구 아니야? 그런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공기구죠. 아무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그렇다면 뭔가 공적인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 주는 게 대기업만 광고를 주고 공무원들이 이제 나눠주는 게 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주권자의 뜻이 직접 맺히지가 않잖아요. 다 주권자가 볼 때 입장에 따라 기사가 달라 보이겠지만 공예 같은 쓰레기 기사만 쏟아내고 거기다가 나한테 유권자들한테 돈을 좀 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도 뭐 얼마든지 아이디어로 좀 퍼져나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좀 아주 처음 나온 이야기니까 이거는 진짜 처음 나온 이야기니까 좀 떠들어보고 뭐 구체적인 설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제가 요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서 보고서를 쓴 건 있습니다. 언론학 전공하는 분하고 같이. 그래서 그거는 의회 보고서에 있긴 한데 그 지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디자인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앙 전국지를 예산으로 한다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아주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쓰신 이분들이 쓴 건 이런 겁니다. 이거 인터넷이 언론을 죽이고 있다. 전문적인 저널리즘은. 왜냐하면 구독 모델을 없애버렸으니까. 아무도 돈을 내고 좋은 신문을 안 사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이 죽여버린 이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저널리즘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살리자. 인터넷을 클릭하는 걸로 살려보자. 이런 제안을 논문을 쓰신 거예요. 분들은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네, 김진택. 네.
오늘 강의하신 게 너무 어려워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제가 자본주의의 그 한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그 나름대로 보완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기본소득제가 이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순화 완화 수단으로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볼지는 이제 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드린 세금을 10% 내서 1인당 월 30만 원씩 이렇게 나누자. 뭐 이렇게 정치 자금도 나누고 언론 후원금도 나누어서 정치하자. 참여하자. 뭐 이런 정도 제안을 가지고는 자본주의 범위 안에서 뭐 토지세 매기고 뭐 그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실은 2040년 정도 되면 진짜 똑똑한 인공지능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거의 많은 좀 허드렛 일들은 진짜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창의성, 정치, 뭐 이런 건데, 뭐 탐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요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나 좀 더 급진적으로 자본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고 싶다는 분이 많아진다면 이런 방법도 있죠. 뭐 모든 상장 기업은 상장할 때 주식회사라는 것도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적인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 주식을 내놔라. 그리고 국가는 뭐 국민연금으로 주식의 반을 다 사겠다. 모든 주식에. 그러면 배당의 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뭐 국가는 그 정도 되면 자본주의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거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뭐 서구 유럽에서 한때 유행했던 임금사회주의나 뭐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예. 임금기금 스웨덴에. 임금사회주의. 그 중에 임금 노동자들이 기금을 모아서 주식을 다 사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배당을 받자, 배당까지 주식의 소유자가 되자 이런 제안인데 그 제안에서 빠뜨린 거는 이제 지금은 그 제안이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건 그건 정규직 노동자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비정규직까지 아니면 실업자까지 아예 전 국민이 주식의 소유자가 돼서 나라에서 관리하고 그러나 이제 그 국가 사회주의 같이 비효율적인 제도를 만들면 안 되니까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고 배당만 받는 식으로 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수익을 나눌 수 있다면 소수의 거대 기업이 너무 많은 부를 차지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좀 자본주의는 약간 넘어서 헌법을 다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나 국가 사회주의로 가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 직업을 보장한 나라는 딱 국가 사회주의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조금 체제 내에서 체제 내에서 조금 하는 정도. 네, 저 뒤에 오종삼 선생님, 오종삼 의원님. 우선 기본소득제 운동 하신다고 그러셔서 일단 준비에 쓰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기본소득 배당을 할 때 기본소득 배당금을 어느 정도 금액에서 시작하실 계획이실까요? 설계상으로. 저는 토지 배당 먼저 하고 싶습니다. 토지 배당. 토지 배당. 예, 0.4% 과세해서 0.4% 과세하고 1년에 얼마 안 돼요. 1년에 6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배당을 할 때 그 1년 동안 네.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싶습니다. 예, 예. 의논조사 같은 형식이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아마 붙일 수 있나요? 있죠. 있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압력이 되죠. 국회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토지 배당권하고 생태 배당은 투표 안 해도 돼요. 예, 예. 저절로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안할 수 없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예. 10% 모델을 짜가지고요. 예, 예. 아니면 누가 수정안을 내실 거예요. 토론회가 벌어지면 소득세 10%로 할지, 소득세 5%와 부가가치세 5%로 할지, 뭐 이 정도로 좀 편안한.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저는 누진세가 좀 정치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세율이라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부자들이 많이 내니까. 그래서 똑같은 세율을 뭐 부가세로 할지, 이렇게 소득세로 할지, 반반으로 할지, 뭐 이런 안을 섞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어쩌면 토지세는 통과됩니다. 거의. 예. 50%가 토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통과되는 이제 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판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실현 가능성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의 문제를 더 깊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했지만 성남에서 뭐 24세 청년 배당 그 1년에 100만 원 줬잖아요. 그럼 분기별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사실은요, 이거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럼 빚 좋은 개살구에 이거 무늬만 기본소득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 형태의 기본소득 가지고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게 사실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기초수급자들이 한 50만 원 정도 이제 받는데, 생계급여를. 예.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얼마일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저생계